이집트와 하티 두 왕국은 한 지역에 대한 세력 다툼으로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죠. 일리스루스 계곡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도시 카데시는 북부 시리아로 향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시리아를 지배하는 건 자원과 무역로를 획득함과 동시에 고대 세계의 지배를 의미했죠. 오래전 이집트인들은 카데시와 카데시 옆에 자리 잡은 아무르를 정복했었죠. 람세스의 아버지 세티 1세가 히타이트와 을 벌여 카데시와 아무르 지방을 획득했지만 곧이어 히타이트의 왕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들이 화평을 유지하기로 한 건 과도한 전쟁 비용이 부담돼서였는데 패기만만한 야심과 람세스 2세는 이 협정을 깨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시리아 중심부까지 밀고 들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카데시를 차지해야 했죠. 히타이트 역시 이집트의 시리아 진출을 막으려면 카데시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와 이라크 땅에 그 유적이 남아있는 제3세력 미타니, 이 세 왕국은 상호 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카데시를 놓고 세력 다툼을 벌였다. 각국의 상업적 이익에 기초해 이집트와 미타니 간의 조약이 체결됐고 결국 아무르 지방은 분열되고 말았다. 그 후 이집트는 우가리트의 북부 해안 식민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 하지만 아무르의 정치적인 발전이 불안한 세력 균형의 틀을 깨기 시작했다. 아무르의 독립운동이 추진력을 얻어 미타니의 개입을 촉진했고 결국 카데시는 미타니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후로도 카데시의 정복자는 계속 바뀌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왕국은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이집트는 현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 대부분을 통치했는데 히타이트는 북부 지방을 원했죠. 따라서 양국은 3, 4대에 걸쳐 밀고 당기는 세력 다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일리스루스 계곡 동쪽 끝에 위치한 카데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일리스루스 계곡을 소유하는 것은 북부 시리아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걸 뜻했고 방대한 자원과 무역로를 가진 시리아야말로 고대 세계의 패권을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그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운동이나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알렌비 장군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아무르에선 대규모 전술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히타이트는 아무르 지역에 대한 완전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원전 1380년경 카데시는 히타이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히타이트인들은 호감 가는 사람들이었죠. 히타이트 왕국의 중심부는 특히 아나톨리아 지역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곳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죠. 히타이트 왕국은 기원전 2000년경 그 지역에 강자로 부상합니다. 히타이트는 시리아까지 진출해 이집트와 미타니의 동맹국을 멸망시키고 카데시까지 곧바로 진군에 들어갔죠. 그때가 태양왕 아카논의 시대였는데 그는 전쟁을 싫어해서 이집트는 람세스 즉위 때까지 그 지역을 포기했죠.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던 그 당시가 히타이트 왕국으로선 최대 중흥기였습니다. 이집트와 미타니의 지속적인 위협이 수년에 걸쳐 이어지자 히타이트 군대는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기원전 1380년 히타이트는 미타니를 공격해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에게호와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랜 기간 이집트의 완벽한 경쟁국으로 자리매김한다. 무아타리시 왕의 통치하에 세력을 키워나가던 히타이트에게 이집트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내 카데시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카데시는 이러한 충돌의 지역적인 교차로였죠. 카데시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시리아 사막까지 동서를 이어주는 관통로의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남북으로 흐르는 아론테스 강도 카데시를 통과해서 흘렀으므로 필수 불가결한 전쟁터였습니다. 카데시는 각국의 잦은 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한동안 히타이트는 카데시의 주변 지역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팽창주의를 표방했던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는 아무르뿐 아니라 아무르를 넘어선 지역으로까지 영토 확장을 꿈꾸었다.
세티 1세는 단기간의 성공에 만족했던 반면 람세스 2세는 가자를 거쳐 다마스쿠스를 지나 카데시에 이르는 북부 지역으로까지 군대를 이끌고 감으로써 전운을 감돌게 했다. 람세스의 목적은 간단했다. 히타이트를 괴멸하여 시리아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5세에서 30세까지 벌인 일 중 잘못된 게 없었던 만큼 그에겐 모든 게 탄탄대로 같았죠. 람세스의 비문을 살펴보면 그는 젊은 군주로서 비할 바 없는 최고의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기한 시기는 25세쯤인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30을 넘지 않은 젊은 나이였던 겁니다. 혈기왕성한 람세스 왕은 잃어버린 북부 시리아의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했었죠. 열정이 끌어넘치는 원기왕성한 인물이죠. 곤트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뭐든 관심 있는 건 손에 넣고야 말 정도로 대단한 야심가였죠.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전들을 건립했고 찬란한 문명에 빛나는 18왕조의 위협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전 선친인 세티 1세가 통치하던 처음 한두 해 동안 람세스는 매우 의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리비아에서의 행적도 그렇고 세티 1세가 벌인 아무르와 카데시 획득을 위한 전투에도 깊이 관여했죠. 결국 그 두 지역은 세티 1세의 치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후 세티 1세는 그 지역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세스에겐 직접적인 참전 경험이 됐죠. 그 이후로도 세티 1세의 치하에서 람세스는 또 한 차례 누비아에서 소규모의 군사작전을 독단적으로 수행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차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카데시와 아무르 지역에 대한 지식을 다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섣부른 초보가 아니었죠. 전쟁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는 달리 히타이트 군대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됐다. 카데시에서 이집트군과 충돌한 히타이트 군대는 그야말로 각지에서 동원된 다국적 병력이었다. 히타이트 군대는 18개 서로 다른 동맹국과 속국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병력 통솔과 지휘 감독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휘관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야 했고 여러 명의 통역을 거쳐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수고가 작전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죠. 히타이트 군대는 비할 바 없는 최상의 군대였죠.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었고 전차병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군사 장비도 잘 갖추고 있었죠. 적재적소에 포진한 전략 전문가들은 특히 포위 공격에 능했습니다. 히타이트는 그 시대 최고의 철제 무기 생산국이었는데 터키, 아나톨리아와 접촉하면서 철을 쉽게 구입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철은 물론이고 그 가공 기술까지 수입에 의존했죠. 따라서 히타이트가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었는데 단지 부족한 것은 기동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빈틈없는 책략 아래 작전을 수행했는데 전쟁터에서의 효과적인 병력 이용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무기와 장비 면에서 히타이트에 뒤졌지만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의사소통이 쉬워 히타이트 군대에 비해 작전 명령과 전달이 용이했습니다. 대부분의 히타이트 병사들은 아무 대가도 없이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의무감에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많은 히타이트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약탈품들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참전을 결심했다. 봉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도 없었지만은 참전하면 적진에서 전리품이나 약탈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탈품을 너무 좋아한 것이 히타이트 군대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히타이트에겐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민족 용병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군사력을 충원하였다. 무아타리시는 카데시 전투 이전에도 성공적인 전투들을 이끌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참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을 요직에 두어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반면 이집트군은
매우 다른 형태로 조직돼 있었다. 이집트 군대는 엘리트 위주로 구성됐는데 일반 대중과는 차별되는 요소를 갖춘 자들을 뽑았다. 따라서 병사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우월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선택된 특권층이라고 하고 탁월한 계층이라고 굳게 믿었다. 람세스의 일가만 봐도 대부분이 군대에 몸담고 있는 일종의 군인 가족이었죠. 이집트의 행정부나 왕실에서도 군대는 무시할 수 없는 입김을 작용했었죠. 그래서 시민 관료들이 있었지만 군인 세력이 더 중요했어요. 서열로 따지면 장군들 밑에 학식 있는 행정 관료들이나 필기 전담 서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소작인들도 유사시 보병으로 징집되도록 훈련받았지만 전차병은 엘리트로 구성됐죠. 이집트 군대는 자국민들로 구성됐죠. 루비아나 리비아에서 징집된 용병들도 있었지만 히타이트 군대보다는 응징력이 강했습니다. 이집트군은 대규모 보병사단과 전차군단으로 구성됐죠. 보병사단은 약 4~5천 명으로 이루어졌고 전차는 500대가량 있었는데 람세스는 카데시로 14,000명 내지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갔을 겁니다. 레이크는 36,000명으로 추측하는데 람세스가 언급한 17,000 혹은 18,000명의 수치를 근거로 하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당시로선 대규모 병력이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선 장기 군복무를 중요시했는데 전쟁 경험이 많은 뛰어난 인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4개의 군단으로 나뉘어진 이집트 군대 아문, 푸레, 푸타하, 수테크는 이집트 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었다. 카데시에 배치된 이 4개 군단은 이집트의 각기 다른 지방을 대표했다. 람세스가 지휘한 아문 군단은 테베신의 이름을 딴 것이고 푸레 군단은 태양신 헬리오폴리스의 이름을, 수테크 군단은 람세스가 특히 섬겼던 폭풍신의 이름을 땄으며 푸타 군단은 멤피스 신의 이름을 땄다. 이들 4개 군단의 구성은 주로 전차병과 궁수들을 비롯해 포병 부대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5,000명 정도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4,000명이 포병이었다. 그리고 500대 전차가 배치됐다. 당시의 전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서사시에 따르면 람세스 2세는 전차 약 2,000대와 포병 16,000명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람세스가 서사시 기록을 지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적인 우세를 강조한 것은 과장의 여지가 있다. 당시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보병들이 사용한 전투 장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히타이트의 보병은 주로 청동으로 된 남 모양의 칼로 무장하고 실전에 임했는데 청동 투구와 비늘 갑옷을 입기도 했다. 기마병이나 전차병에 맞서 투창을 갖춘 병사도 있었다. 이집트의 보병들은 코펫이라고 하는 남 모양의 칼을 지니고 다녔으며 청동으로 된 도끼와 위협적인 단도를 사용했다. 또한 목재와 철이 혼합된 활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이는 전차병이 사용했던 무기로 단거리에서 공격할 때 상당히 위협적이고 명중률이 높았으며 숙련된 궁수의 경우엔 먼 거리에서도 가공할 만한 병기로 사용했다. 기원전 1288년 5월 말 람세스 2세가 즉위한 지 5년 3개월 9일째 되는 날 마침내 카데시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람세스는 아문 군단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한 달에 걸친 긴 행군 끝에 카데시에 도달했다. 람세스는 가나안 땅과 당시엔 침엽수 계곡으로 불리웠던 비카 계곡을 거쳐갔으며 그의 이름을 딴 람세스란 마을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카데시 남쪽 약 25km 부근의 산등성에 막사를 쳤다. 파라오는 다음날 아침 이곳에서부터 오늘날 나르엘 라시로 알려진 아론테스 강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진군해 카데시 입성을 서두른다. 바로 그때 2명의 히타이트 병사가 파라오에게 다가와 투항한다. 이들은 히타이트 군의 주력 부대가
현재 파라오에 있는 곳으로부터 160km나 떨어진 알레포 근처에 있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들은 무아타리시가 보낸 첩자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람세스는 거짓 정보에 속아 히타이트 군대가 이집트 진영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고 믿게 됐다. 그는 너무 자만했었죠. 건방지고 단순하며 패기만만하고 무모하기 20-30년간 왕위를 지킨 무아타리시 왕에 비하면 신중함과 노련미가 부족했던 겁니다. 람세스는 전쟁 초반부터 이집트군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확신했으므로 그의 보좌관들도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람세스 2세 특유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경험이 많았지만 적국의 영토에 와 있으면서 히타이트 군대를 견제하고 자국의 병력을 보호할 정찰 의무조차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련의 작전조차 전혀 없었죠. 여기에 대해선 두말할 나위도 없이 람세스 2세와 그의 참모진들의 행동이 너무 무모하고 성급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첩자들의 거짓 정보를 믿고 람세스는 카데시 공격에 있어서 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다. 히타이트보다 한 발 앞서 카데시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람세스의 아문 군단은 북서쪽으로 요새를 강화해가면서 아론테스 강의 여울목을 건너 카데시까지 무사히 도달했다. 효과적으로 요새를 활용하여 진로를 확보한 이집트군은 카데시 북쪽으로 향했다. 한편 투항했던 히타이트 첩자들은 람세스에게서 풀려나자 히타이트 진영으로 돌아가 이집트 쪽의 상황을 전했다. 이것은 이집트의 작전이었고 람세스는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생각한다. 람세스는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자신이 히타이트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상적인 정찰 활동을 수행 중이던 이집트 병사들이 히타이트 병사 2명을 사로잡는데 그들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 장시간의 신문 끝에 파라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 듣게 된다. 히타이트 군대가 현재 이집트 진영으로부터 동쪽으로 불과 4km쯤 떨어진 카데시 북동쪽에 주둔해 있으며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었다. 파라오와 병사들에게 전해진 이 불길한 정보는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무아타리시는 자신의 패를 적절히 이용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아타리시와 그의 최고 사령부가 이집트 군대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카테시 후방의 포진에 전략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죠. 과연 히타이트 군다운 용병술입니다. 람세스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파라오의 아문 군단만이 카데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람세스의 나머지 군단이 도착하겠지만 전술에 능한 무아타리시 왕이 선제 공격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리 없기 때문이다. 람세스는 단호히 결정을 내리고 총사령관을 보내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에게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람세스의 다른 군단들은 남쪽으로 퍼져 있었다. 풀의 군단은 이제 막 파라오의 진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아론테스 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군단은 훨씬 더 남쪽에 있었다. 특히 푸타하 군단은 라부의 광대한 숲을 겨우 빠져나오고 있었다. 풀의 군단은 오후 2시 3분쯤 여울목을 건넜으며 오후 3시쯤엔 지척에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카데시 평원을 가로질러 진군해오고 있었다. 각 군단들은 목적지를 향해 진군하다가 강력한 히타이트 전차 군단의 공격과 맞닥뜨린다. 총사령관은 풀의 군단을 공격하는 히타이트 군대를 직접 목격하고 3시 30분쯤 파라오 진영을 떠나 푸타하 군단을 향해 서둘러 내달렸다. 히타이트의 전략적 우수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죠. 그들은 전략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아론테스강의 지류인 알카디 강가를 둘러싼 숲에서 히타이트의 전차들이 마구 달려나왔습니다.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 중이던 풀의 군단은 이런 대규모의 공격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히타이트 전차 군단의 속도와 맹렬한 기세에 눌려 이집트 병사들은 어이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차 군단은 이집트 병사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 닥치는 대로 쓸어버렸다. 전차 특유의 속도와 추진력으로 히타이트는 이집트 군대의 좌우 측면에서 진군하는 포병들을 밀어붙였으므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군의 종대를 뒤흔들어 놓은 히타이트군의 맹렬한 공격은 서쪽에서 처음 시작됐다. 육중한 히타이트의 전차는 방향 전환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큰 원을 그리며 방향 전환을 위해 서쪽으로 많이 달려야 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이집트 군대와 나란히 내달리다가 결국엔 그들이 람세스의 진영 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히타이트의 무기는 중량이 많이 나갔죠. 칼도 무거웠고 활도 그랬는데 무엇보다 이집트군의 전선을 무력화시킨 전차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힘겨루기 차원에서 보면은 히타이트군이 우세했지만 이집트군에겐 기동력과 유연성이 있었으므로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았습니다. 히타이트의 전차가 3인용으로 훨씬 컸어요. 운전병 1명과 방패를 든 장병, 창을 든 장병 이렇게 셋이 탔죠. 이집트 전차는 2인용으로 운전병 1명과 나머지 1명은 활과 창을 들고 있었죠. 이집트 쪽의 전차가 훨씬 가벼웠으며 세련된 모양의 비교적 약한 재질로 되어 있었지만 약해 보이는 디자인과 달리 매우 튼튼하고 기동력도 좋았죠. 모습은 달라도 우유는 1937년생 서울우유입니다.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서울우유. History Channel. 풀의 군단의 생존자들과 히타이트군이 서로 대항하면서 거의 동시에 아문 군단 앞에 도착한다. 진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파라오와 아문 군단은 눈앞에서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대격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다. 서쪽 산등성에 구축한 아문 군단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확실한 이상 맞서 싸울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아문 병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출 무렵 히타이트의 전차들이 이집트 병사들 무참히 쓰러뜨리며 무서운 속도로 파라오의 막사를 덮쳤다. 히타이트 전차의 추진력이 캠프 안의 소화물들과 부딪히면서 약해지자 이집트 병사들이 전차병들을 공격했다. 죽은 말과 장병들의 시체가 쌓여가면서 전차의 속력은 더욱 떨어졌고 전세가 기울고 있는 것을 감지한 이집트군은
기회를 잡으려 했다. 프레 군단의 생존병들과 그들을 추격해온 히타이트 병사들이 동시에 파라오의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아문 군단의 병사들이 상황을 깨닫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라오의 왕족들은 동쪽 끝에 있는 막사로 서둘러 몸을 피했고 파라오의 호위병들과 다른 보병들은 히타이트의 전차를 막으려 썼습니다. 히타이트에겐 또 다른 난제가 있었다. 병사들이 파라오의 막사에 전시된 황홀한 보물을 보고 넋이 나간 나머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까맣게 잊고 보물의 약탈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집트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 보니 최고의 부국이란 이미지에 걸맞는 노획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가 파라오의 것이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그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히타이트 병사들이 약탈에 눈먼 사이 푸타하 군단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 병사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상황에 잘 대처해서 히타이트군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히타이트군이 막사 안에 갇히자 이집트군은 조직적으로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적에게 무참히 칼을 꽂는 잔혹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기록엔 히타이트 병사들 중 도망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집트 쪽의 기록을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이집트 진영으로 들어갔던 히타이트 병사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얘기는 타당성 있는 얘기죠. 히타이트군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기회를 잡은 람세스는 군사들을 더욱 독려했다. 히타이트군의 거센 공격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문 군단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주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 적군이 아군 진영으로 들어오면 사방에서 대혼란에 휩싸이는데 선택은 하나입니다. 당장 싸우거나 아니면 죽는 거죠. 람세스는 시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무기를 손에 쥐라고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맞서란 건데 람세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죠. 적군의 공격에 대한 충격과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람세스는 왕다운 면모를 잃지 않고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해 결국 그의 용맹함은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진다. 당시 람세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특유의 자만심으로 타개하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모든 게 절박하게 돌아가고 지원병도 없고 믿을 거라곤 전차의 전차병뿐이라고요. 그는 전쟁의 신에게 기도드리기 위해 사제를 보낸 후 혼자 힘으로 히타이트군을 사방으로 쫓아버렸다지만 실상은 달랐을 겁니다. 람세스 혼자서 그랬다면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간혹 몇몇 기록에선 그가 원조를 얻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주목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보여준 용맹함입니다. 존 개건은 람세스를 묘사할 때 최전선을 향해 비상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 적진으로 돌진할 때의 심정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바라면서 방향을 정해놓고 줄기차게 내달리는 것뿐이었겠죠. 람세스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죠. 죽더라도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장렬히 전사하리라 마음먹었을 겁니다. 필사의 항전이었죠. 람세스는 히타이트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막중한 역할을 확실히 수행했습니다. 전차에 올라탄 람세스는 운전병 메나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출전 가능한 모든 전차를 이끌고 아문 군단의 동쪽 진지에서부터 박차를 가한다. 군단은 북서쪽으로 원호를 그리면서 진영을 휩쓸고 갔다가 공격 명령에 따라 다시 모인다. 현대전에서와 같은 전자장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흙먼지 속에서 신호를 주고받다 보니 상반되는 보고들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야 했죠. 히타이트의 왕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이집트군을 그들의 진영에 가둔 채 끝장낼 수 있었겠지만 한 발 늦었죠. 이집트 군대는 점차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히타이트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잘못된 정보를 믿음으로써 스디슨 고배를 마셨죠. 그때까진 전쟁의 승패가 안 갈렸죠. 히타이트의 공격이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선 이집트 쪽도 뚜렷한 진척이 없었는데 따라서 성패를 가려줄 만한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던 차에 그러한 전환점을 람세스가 제공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무적인 지휘력, 2차적으로는 적을 으로써 극적인 반격을 모색했고 이런 작전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략적 성공을 자만하던 히타이트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농성군들은 포위군이 됐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전투태세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람세스의 병력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히타이트군은 진영 내에서의 전투에만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들은 포병과 궁수들을 내세운 이집트군의 빠르고 정확한 공격을 받자 궁지에 몰려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된다. 람세스는 소규모 병력으로 히타이트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는데 적을 전멸시키진 못했지만 상당한 위협이 됐습니다. 화살 세례로 히타이트군을 몰아붙인 후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전차들이 작전 행동에 돌입했다. 람세스는 이집트 포병들과 맞붙어 싸우느라 정신없는 히타이트군을 향해 전차 군단을 이끌고 돌진했다. 이어서 파라오의 전차병 공수들이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붓자 히타이트군은 방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채 퇴각해야 했고 그 후 람세스의 추격이 이어졌다. 람세스는 용맹함을 내세워 병사들을 한데 뭉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성공의 요인은 아니지만 심리적 요인은 됐죠. 나중에 합류한 이집트 병력도 람세스의 용맹함이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겠죠. 패배를 승리로 바꾼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무아타리시 왕은 마음이 다급해진다. 총체적인 괴멸로부터 히타이트 군대를 살리기 위해선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 무아타리시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그냥 후퇴하는 것과 후퇴는 하되 아직도 고대 오리엔트의 승자이자 무시 못할 강국이란 인상을 남기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에 쫓겨 도망가는 병사들을 구하기엔 남아있는 병력이 부족했다. 즉시 배치 가능한 병력이라곤 최고위층 장교와 귀족으로 구성된 무아타리시 왕의 수행원들 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무아타리시는 구원 병력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차를 동원하고 자기 동생과 고위층 귀족들을 포함한 가까운 친족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집트 군단에 쫓겨 강으로 몸을 던졌을 때 죽거나 간신히 살아난 자들의 이름을 이집트 쪽에서 밝혔는데 그 중에는 왕의 동생을 포함해 많은 군 귀족 장교들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람세스가 겪은 손실보다 컸죠. 람세스도 전차병들을 잃었지만 장교들은 잃지 않았으니까요. 무아타리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아론테스강을 건너 람세스의 진영으로 파견된 구원 병력은 달아나는 히타이트의 전차 군단을 도우려 했다. 처음엔 계획대로 되는 듯 했으나 히타이트 군에겐 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위층으로 구성된 구원 병력이 이집트 진영에 진입했을 때 뜻밖에도 북쪽으로부터 도착한 이집트의 새로운 병력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병력은 파라오의 뇌알인 사단으로 이집트의 주력군에서 파견됐다가 때마침 적절한 시기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비교적 타당성 있는 기록의 원문을 보면은 람세스가 이 병력을 먼저 아무르로 보냈었는데 일리스 루스강의 계곡을 따라 남하에서 서쪽으로부터 카데시를 공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군요.
그랬다면 정말이지 훌륭한 전략이 숨어있는 작전이었죠. 람세스는 서쪽이나 북서쪽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카데시의 군사적 압력을 가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장 필요로 했던 병력이 도착했으니 람세스는 운이 좋았죠. 구원 병력이 1시간만 일찍 왔더라도 상황은 역전됐겠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시점과 맞물려서 때마침 후방으로부터 이집트의 제4사단 네아린이 와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히타이트 구원 병력의 규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진영에 남아있던 히타이트군의 전차들도 이집트 4사단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졌고 대적할 능력을 상실한 히타이트군은 궁지에 몰리자 하나씩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4사단은 아무런 교전 없이 카데시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군대 사기가 뻔했습니다. 게다가 도간에 든 쥐를 잡듯 아문 군단의 진영에서 아군의 지원을 받으며 적군 히타이트 병사들을 칠 수가 있었죠. 그들은 아직도 거세게 돌진해오는 히타이트의 전차들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람세스를 히타이트의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네아린의 전차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기동력이 떨어진 히타이트 병사들을 향해 치명적인 화살 세례를 퍼부었고 히타이트군은 아론테스강 건너로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곧이어 맞은편에서 남쪽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람세스의 병력을 만나자 운이 다한 히타이트 병사들은 양측에서 조여오는 2개 사단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히타이트군은 후방에선 이집트의 제4사단이 전방에선 또 다른 이집트 지원병이 그들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후퇴 후퇴를 거듭하다 마침내 아론테스강으로 진로를 정하고 도주합니다. 다급해진 히타이트군은 아론테스강에 스스로 몸을 던졌는데 이렇게 죽어간 장병들 중엔 히타이트 왕국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물들도 많았다. 히타이트 병사들이 하나씩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히타이트 왕의 동생에 관한 것도 있죠. 그는 도주 중에 강에 뛰어들었다가 건져졌는데 몸을 엎어놓은 채 삼켰던 물을 토하게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승패가 갈렸음에도 전후 있었던 일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다. 동시대 기록에 따르면 그 다음날까지 전투가 이어졌지만 누가 누구와 전투를 벌였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투 직후 벌어진 학살 행위에 대한 기록을 이집트군이 히타이트군을 죽인 게 아니라 자국의 병사를 죽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람세스가 충성의 맹세를 어긴 아문과 풀의 군단의 탈영병들을 처형하느라 하루를 그곳에 더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은 고대 여러 민족들과 비교해 잔혹한 편이 아니었죠. 사료에도 잔혹 행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조된 전쟁의 열기 속에서 람세스가 몇몇 포로들과 생존자들을 학살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문명들 간의 전투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인 만큼 그랬다 해도 람세스나 이집트군 특유의 잔인성 때문은 아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람세스가 자기 병사들을 처형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죠. 아마도 이집트 고문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같습니다. 군대에 엄한 규율과 서약을 깨면 벌을 줬겠지만 처형까지 했을진 의문이죠. 고급 군사 인력까지 이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실패한 자들을 강등시키는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물론 공이 있는 자들은 검토 끝에 승진시켰겠죠. 람세스가 가시적인 승전보를 올리긴 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야망을 차후에 또다시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카데시 전투가 끝난 후 뒤에 도착한 푸타하와 수테크 군단이 지원을 했지만 시리아를 공격하기엔 병력과 군수품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데시는 여전히 히타이트의 손에 있었고 다시 전쟁을 치르기엔 힘이 바닥나 있었다. 이집트가 이겼지만 전쟁을 주도한 것은 히타이트였던 것이다. 람세스는 카데시를 다시 이집트 영토 안에 포함시키고 시리아에서 히타이트의 입지를 제거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둘 중 어느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전쟁 직후엔 이집트군이 카데시를 차지했고 히타이트군은 명예롭게 후퇴했죠. 승자는 없었죠. 전쟁 직후에 카데시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이집트도 히타이트도 둘 다 카데시를 획득하지 못했죠. 람세스는 전쟁에 이겼지만 카데시를 넣지 못했으니 실패한 전쟁이었죠. 카데시 전투의 전략적인 승자를 말하자면 다들 람세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보다 큰 야심을 감안할 때 전쟁엔 승리했지만 목표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히타이트가 카데시를 포기하도록 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무아타리시 왕의 협약 제의를 받습니다. 전 히타이트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마음에 듭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람세스의 시리아 진출을 막았다는 면에서 카데시 전투는 전략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전투였던 것이죠. 양국은 다음 조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집트도 히타이트도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다툼을 계속했고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돌아가며 소유권을 주장했죠. 하지만 이제 히타이트와 이집트 양국 간에는 좀 더 현명한 외교적 결단이 필요했고 결국 두 나라는 영속적인 협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참으로 의외의 결정인 셈이죠. 군사적 행동보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았으니까요. 16년간 카데시를 놓고 대립해오던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마침내 평화협정에 합의하게 된다. 양국은 자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본 후 고대 세계 최초로 세세한 기록이 담겨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양국의 대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나눈 후 근동아시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 간에 필요한 군사 송환 조항을 협상하고 상호 방위 조항도 끼워 넣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경제적인 조항인데요. 만일 둘 중 하나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상대편이 식량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평화조약에는 양국 간의 세력 견제를 위한 내용과 앞으로 80년간의 확고한 평화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히타이트의 마지막 왕 때 협정은 깨지고 만다. 시리아는 히타이트의 소유가 됐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해안 지역은 이집트가 소유했죠. 그런데 양국은 점차 곤란을 겪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경제적 어려움과 군 내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집트는 경제적인 파산이 우려될 정도였는데 람세스가 너무 많은 신전과 자신의 치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람발에 건축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을 즐겼죠. 이집트에서 가장 큰 무덤이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됐는데 바로 람세스의 무덤으로 아버지의 것에 맞먹습니다. 두 부자의 무덤이 가장 크죠. 그리고 그 맞은편의 무덤이 아직 미완성인 채로 발견됐는데 그 속에는 50명의 왕자들을 모신 방과 복도들이 수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아직 발굴도 채 못 끝냈죠. 람세스는 카데시를 정치적 수도로 만들었는데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군을 물리친 것은 그 혼자만의 공로인 양 자신의 영웅적인 역할을 심하게 과장했다.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의 공적은 너무 과장됐습니다. 진실이라고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사실 허황된 내용이 많지만 그만큼 그 시대인들이 람세스를 용맹스러운 지휘관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람세스를 이집트가 낳은 최고의 군 지휘관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의 치세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군사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리고 외교 정책 면에서도 근동아시아 최고의 양대 강대국 중 하나로서 이집트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카데시 전투를 통해 유사 이래 최초로 포괄적이고 상세한 군사 보고서와 국제적인 협약이 탄생했다. 카데시는 고대 강대국 간의 격돌의 현장이자 3000년 전부터 발전해온 기술과 전략을 시험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속도와 기습 전술, 속임수와 혼돈을 보여준 인류의 군사 장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그 쓰임새를 지배하는 규칙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카데시 전투는 시사하고 있다.